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대를 잇는 진보 정권들의 인도네시아 커넥션, 이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CN235라고 하는 수송기가 있어요. 그 CN235 수송기.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KFX 4세대 전투기 사업 이렇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이 KFX 사업에서 우리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정말 굴욕적으로 질질 끌려다닐까?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있을까? 라는 의혹을 항상 의문을 가져왔었죠. 그러면 도대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새 진보 대통령들은 인도네시아와 무슨 관계냐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 도입을 확정을 했죠. 그 라팔의 글로벌 공급망에도 참여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라트리뷴이 보도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곧 라팔 전투기 36대 구매를 위한 계약에 서명할 것이며, 프랑스는 인도네시아 측의 계약금 입금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라팔의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라팔 판매와 관련해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과 면허 생산을 무기 조달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라고 프랑스의 라트리뷴이 보도를 했어요. 자, 이 말을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면허 생산을 할 가능성이 크다. 즉 라팔의 라인을 뜯어서 인도네시아에 준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라팔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리고 일부 판권까지도 가지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CN235 그 수송기의 판권을 스페인하고 이런 식으로 공동 개발 생산을 하면서 이 아시아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의 판권을 인도네시아가 스페인의 까사로부터 받아왔었거든요. 거기에서 오늘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라팔도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라팔 전투기 이게 지금 뭐냐? 바로 라팔 스탠다드 F4가 지금 이제 프랑스가 최신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인도네시아는 라팔의 F3 버전 또는 라팔 F4 버전 어느 건지 정확하지는 몰라요 지금. 그리고 우리 한국의 KF-21 블락 1 뭐 이렇게를 지금 인도네시아가 라팔 36대 그리고 KFX KF-21 50대 이렇게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냐라는 거예요. 프랑스 측의 주장에 의하면 라팔 F4는 이 스텔스만 제외하고는 전부 5세대다. 그래서 5세대 마이너스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KFX, KF-21은 4.5세대급이다. 그리고 앞으로 5세대를 지향한다. 라고 하죠. 그러면 뭐 동급이죠. 라팔을 지금 이제 사게 되면은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현존 전력은 인도네시아가 F-16AB 그리고 CD형 이렇게 해서 AB형 10대 그리고 CD형 20세대 해서 F-16 시리즈를 30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호이 30 MK2 해서 이 멀티롤 대형 전폭기죠. 이거 11대. 그리고 수호 27 공대공 제공전투기죠. 9형인데 이거 5대. 이렇게 해서 총 49대의 전투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 공군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 F-16 초창기형 이런 거 빼고 여기다가 이제 KFX 집어넣겠다. 그래서 KFX가 뭐 1년 만에 뚝딱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호의 30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오래된 거 KFX로 대체를 해서 공군력을 유지하겠다. 지금 공군력이 이제 49대니까 KFX 50대 가져가면은 뭐 비슷하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KFX 돈 안 주고 개발 분담금 1조 7천억 원 안 주고 계속 이상한 짓거리 하더니 라팔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사청에게 아니 언론들이 물어봤죠. 아니 라팔 사면 우리 KFX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정말 가증스럽게도 방사청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라팔은 우리 KFX 도입하기 전까지의 3, 4년간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도입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무슨 인도네시아 미국도 아니고 3, 4년간의 전력 공백 때문에 이렇게 한 대에 1억 5천만 달러 이상이나 되는 이런 초고가의 전투기를 3, 4년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산다고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가져보았던 그 어떤 전투기보다도 더 고급이고, 어쩌면 우리 KFX보다 사실은 더 고급인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짓말 방사청은 입만 열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방사청의 주장대로 KF-21 우리 KFX를 도입한다면, 그러면 이 KFX 도입한 시점에
인도네시아 전력은 어떻게 되냐? F-16 CD-형, AB형 퇴역시키고 CD형 23대, 라팔 36대 이상, 인도네시아가 라팔 36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수호이 30을 대체해서 F-15EX 이거 8대 할 가능성 좀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KF-21 우리 KF-X 50대를 한다. 그러면 갑자기 인도네시아 공군력이 2배 이상으로 뛰어버리네요. 아니 인도네시아 갑자기 왜 이러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라팔도 프랑스로부터 거의 전액 차관으로 지원받고 자기도 핫도 없이 라팔 산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KF-X를 또 사서 갑자기 공군력을 이렇게 100대 이상의 그런 전력으로 늘린다? 이거 공짜로 운영합니까? 운영 유지비 다 들어가는데 이럴 능력이 되냐 이거예요. 안 되는데 우리 방사청은 그걸 또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바뀐 갑을 관계죠. 아, 개발자가 우리면 우리가 갑이에요. 그런데 갑질을 지금 인도네시아가 하고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에게 꼼짝도 못하고 빌빌빌빌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 시리즈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한 직후죠. 2017년 8월 2일 첫 휴가를 진해로 갔습니다. 그 진해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라야미자드 리아추드 국방장관이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 방문하고 KF-X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서 오케이 재협상 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19년 3월 27일 재협상을 이제 했는데 그 협상 내용을 인도네시아의 정치 법률 안보 조정 장관인 이 위란토 장관, 여기는 이제 이 국방장관 이 라인보다 한 칸 위, 거의 뭐 부총리급의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실세인데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국회에다가 이렇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협상은 말이죠. KF-X 프로그램 분담금을 축소하기로 협상 중이에요. 그리고 KF-X 프로그램 분담금 납부 시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을 연기하는 것. 그리고 KF-X 전투기 129개 기술을 이전받는 것. 그리고 20%의 분담금, 즉 1조 7천억을 내니까 이 지적자산권 20%도 확보하는 것. 이렇게 협상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이제 한국 정부에서 우리는 협상 중이기 때문에 비공개, 인정할 수 없다. 비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위란토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가 모르겠죠. 2019년 7월 20일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이제 또 이런 내용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KF-X 분담금 축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분담금 현물 납부하기로 했다. 석유, 고무 또는 CN235 수송기 이런 현물 납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더 확대한다. 그래서도 우리 방사청은 그것도 부인, 공개할 수 없다. 지금 협상 중이니까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2021년 4월 5일 얼마 전이죠. KF-X 분담금을 축소하기로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KF-21 즉 KF-X 출고식 할 때 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 따라가서 또 만났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협상하고 있다라고 우리 언론들이 쫙 나왔어요. KF-X 분담금을 20%에서 10%로 축소하는 것을 협상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KF-X 생산시설을 건설하는데 그거 우리 돈으로 지어준다.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생산하고 싶으면 자기네들 돈으로 공장 지어야지 왜 우리 돈으로 지어줍니까? 그리고 KF-21, 이 KF-X 50대 도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한국이 50억 달러 차관 제공해주고 그 돈으로 KF-21 50대 산다. 이런 말이 안 되는 보도가 튀어나왔더니 이 또 방사청은 전면 부인, 그런 일 없다 라고 부인했는데 그동안의 예를 보면 방사청은 내일 밝혀지더라도 오늘까지는 부인,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자들의 노력으로 알려진 이 정보들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거의 이 스토리 보면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러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만 문제가 있냐? 아닙니다. 이 인도네시아와 도대체 무슨 악연으로 이까지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첫 스타트가 CN235 중형 수송기 2차 사업 때인데요. 1997년도입니다. 1997년도면 김영삼 때죠. 그런데 이게 왜 여기서도 악연됐는가 보겠습니다. C-123K 대체를 위해 스페인에서 12대가 도입된 CN235의 성능에 만족한 공군이 8대의 추가 도입을 추진한 사업인데 당초 스페인 가사 제품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돌연 인도네시아와의 바터 무역 이슈가 제기되며 IPTN 제품으로 급선회했고 이 과정에서 숱한 잡음이 발생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김영삼, 김대중 두 대에 걸쳐서 진행된 거고 열매는 김대중 정권이 먹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석연치 않은 중형수송기 2차 사업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까요?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자, CN235 이거 좋아. 자, 그래서 12대 지금 샀는데 스페인에서 8대 더 사자라고 하던 중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에이펙에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CN235 110M 즉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인도네시아 버전을 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어떤 흠악이 있었는지 또는 뭐 거들먹거리느냐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한국공군기술평가팀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불과 얼마 만에 가서 기술평가를 하는데 엉터리 평가를 합니다. 왜냐? 탑다운으로 내려왔으니까. 청와대 지시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때 국방장관이 누구냐? 그 유명한 이양호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출신의 이양호. 공군참모총장 출신으로서 린다 김과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그에게 연애 편지도 적고 해가지고 백두 금강 사업에서 아주 유명해진 그 비리의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하나회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양호라는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 국방장관을 앉히고 그 칼을 가지고 이제 하나회를 척결했죠.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러면서 이 이양호는 공군 출신으로서 국방장관이 돼가지고 아주 많은 비리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VIP께서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또 뭔가가 있으니까 그냥 뭐 됐다 그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엉터리 기술평가를 하는데 가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은 110인데 220M이라는 기종을 사기로 하면서 그 220M은 아직 비행도 안 했어요. 그런데 했다 치고 된다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평가를 한 겁니다. 완전히 특혜를 줬죠. 그리고는 96년 6월 25일 날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대응 구매 양해 각서란 걸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돈은 물건으로 주고받자. 그래서 한국의 대우중공업에서 만드는 K200 장갑차 주고 니들은 CN235 비행기 주고 자 이렇게 돈을 주고받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물건으로 주고받고 또 이게 또 조금 이따 바뀝니다. 1년 지나서 이 인도네시아가 IMF를 우리보다 먼저 맞았어요. 이제 IMF 맞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자 물건 주고받기 하지 말고 별건으로 일단 우리 한국의 장갑차 니들이 사는데 돈 주고 사고 우리도 니들 비행기 돈 주고 살게.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계약 체결하자 해가지고 다시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CN235를 생산하는 IPTN하고 1억 4,340만 달러 규모의 정식 도입 계약을 체결해요. 자 그러면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신용장이 개설돼야 되죠. 마치 우리가 국내에서 뭐 계약하려면 이제 보증보험 하듯이. 그래서 신용장 우리 한국은 개설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IMF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났고 뭐 우리도 일단 IMF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맷집이 좋으니까 우리는 신용장 개설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신용장 개설을 못한 겁니다. 이때 국제통화기금 IMF는 인도네시아의 IPTN 이 CN235를 만드는 이 회사를 없애라 라고 권유합니다. 우리도 그때 이 IMF의 요구에 의해서 공중분해된 회사들 뭐 또 정치적으로 또 이용된 회사들 천지로 있죠. 마찬가지로 이 인도네시아의 IPTN도 거의 한국의 카이처럼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부실 덩어리 혈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 회사는 없애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인도네시아는 IMF에게 그걸 거부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는 불과 2, 3개월 만에 98년 4월이 되었죠. 김대중 대통령은 천영태 국방부 장관에게 CN235 그거 선수금 줘라. 중도금도 줘라. 갑자기 이렇게 지시합니다. 돈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진행되니까 스페인의 까사는 스페인 까사가 이 CN235 수송기를 만드는 오리지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IPTN은 짝퉁이죠. 그래서 진짜 만드는 이 진품 만드는 이 까사가 아니 스톱. 한국 니들 보니까 너무 비싸게 산다. 짝퉁이잖아요, 쟤들. 짝퉁을 진짜보다 더 비싸게 주면 어떡해. 우리 진짜를 더 싸게 줄게. 150만 달러, 대당 150만 달러. 8대 네가 토탈 1200만 달러 더 싸게 줄게. 우리 거 사. 진짜. 그거 짝퉁이야. 그래도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만 있냐? 7년 분할 상환 할게. 니들 지금 현찰 다 줘야 되잖아. 지금 한 방에. 근데 우리는 7년 분할 상환 받을게. 니들 IMF 때 힘들잖아. 지금 니네들 나라들 보니까 신인균이를 비롯해서 신인균이도 아이 돌반지 해가지고 다 지금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까지 모아가면서 IMF 극복하려고 하던데 그거 우리는 분할 상환 받을게. 라고 해도 김대중 정부는 거부합니다. 그냥 싫어. 인도네시아 짝퉁. 우리는 더 비싸게 살 거야. 땡. 하고는 이제 자 인도네시아 정부 니들도 그러면 우리 거 사. 해가지고 샀는데 7,850만 달러어치를 사기로 합니다. 우리는 1억 4천만 달러어치를 사고요. 그 중에서 이제 98년 9월 달에 1,099만 달러를 지출하고 그 다음 해 6,750만 달러를 지출하는데 이 지출 대상이 놀랍게도 처음에는 대우의 K200 장갑차를 살려고 했다가 실제 집행될 때는 대우는 사라지고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가 팔게 됩니다. 자,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1차 납기 불이행했죠. 1년 연장. 그리고 2차 납기 또 3차 납기 다 연장했습니다. 납기 1도 제대로 못 맞췄어요. 3번이나. 그러면은 지체배상금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이 사업 유야무야 넘어갔죠. 자, 뒤바뀐 사업자입니다. 그러면서 돈이 무려 4,500만 달러가 사라졌어요. 그 4,500만 달러 어디로 갔을까요? 검은 돈은 누구 주머니에 갔을까요? 주간동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대우중공업의 K200을 팔기 위해 CN235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K200은 수출이 좌절되었고 아시아 자동차가 잽싸게 대응 수출이라는 이권을 낚아챘다. 자, 대우는 부산 출신의 기업이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김우중 회장이 찍혔죠. 그래가지고 대우그룹 공중부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러면 대우에서 인도네시아는 K200 장갑차를 살려고 했는데 아니 필요하니까 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느닷없이 아시아 자동차의 KM250 트럭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시아 자동차 광주에 있죠. KM250 트럭인데 이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두돈반 60 트럭이란 바로 그겁니다. 그거 700열대로 바꿨어요. 아니 장갑차하고 트럭하고는 완전 다른 건데. 그래서 이걸 보면 그냥 최고 지도자들이 그냥 돈 때문에 주고받은 거다 무기 모르겠고 이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기사인 겁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한남대의 김종화 교수가 무기 획득 의사결정이라는 책에서 논문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가 적는 게 아니고 많은 기사들을 이렇게 해와서 그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 김종화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99년 4월 하비비 대통령이 체이스 맨하탄 은행에 6,750만 달러 입금을 지시했는데 이는 712대의 트럭 구입비로 한국의 아시아 자동차 계좌에 적립되었다. 이 쌍방 간의 계약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모두에게 엄청난 액수의 커미션을 남기기 위해 체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2.5톤 트럭 한 대의 가격이 4,408만 원인데 인도네시아는 이보다 3배나 비싼 1억 5천만 원 또는 11만 달러에 팔렸다. 게다가 보내진 트럭은 모두 690세대로 17대가 모자른다. 이것은 분명 수지 맞는 장사임에 틀림없다. 이 거래에서 4,500만 달러나 되는 시세 차익이 발견된다. 누가 이 많은 시세 차익을 챙길 것인가? 통상 항공기의 가격은 1,250만 달러지만 한국이 특별한 사항을 요구하는 관계로 1,700만 달러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자, 그래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3,600만 달러를 더 주고 비행기를 산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4,500만 달러를 더 주고 트럭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누군가가 3,600만 달러를 먹었고 한국에서 누군가가 4,500만 달러를 먹었다. 그 의혹이 바로 이 의혹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겠죠. 그러면 누가 조사를 받았느냐? 자, 문일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호남 출신의 이제 이 DJ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활약했던 아주 실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이 사람이 혐의를 가집니다. 주간동화 즉 이정훈 기자의 기사 그리고 요즘 뭐 TV에 많이 나오시는 시사저널 그 소종섭 기자 시사저널 보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2001년도 당시 사건 당시입니다. 주간동화 그러니까 이정훈 기자가 썼습니다. 지난 6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 1부에 구속된 문일섭 전 국방차관은 CN235 도입에 깊이 관여된 인물로 꼽힌다. 문 씨는 국민의 정부 들어서 국방부의 요직인 획득실장을 거쳐 국방차관으로 영전했다. 자, 그래서 또 시사저널에 또 이렇게 보도합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13명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문일섭 전 국방부 차관이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그가 현 정권의 무기도입 사건을 총지휘해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특정 지역의 대부로 불린 실세 차관이었다는 것이다. 군과 정치권 주변에서는 최근 그와 관련한 소문이 무성하다. 주로 무기 도입과 문씨를 연결짓는 얘기들이다. 일부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이미 하나의 뇌관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시사저널의 소정섭 기자는 이렇게 문일섭이 이 무기 도입, 즉 CN235 사건의 비자금과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서 뉴델리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김기삼 씨는 이규태 회장과 같은 조풍원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김대중 정권 시절 방산비리의 핵심이라는 로비스트 조풍원 씨와 천영태 국방장관, 이원영 국방부 획득국장, 문일섭 국방부 획득실장, DJ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수동 씨 등이 그들이다. 라면서 문일섭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문일섭이 이제 호남 출신으로서 갑자기 국방부로 들어와서 획득실장이 됩니다. 이 획득실장을 하는 1년 동안 그의 재산은 3억 원이었다가 1년 만에 7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조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집을 털어보니까 집과 차에 20년 전인데 2001년이니까 20년 전인데 현찰 3,840만 원이 나왔어요. 그 1년 사이에 재산은 4억 원이 늘었어요. 자, 그런데 뭐 여기 이제 참고로 조풍원이가 누구냐면은 비자금 관리한 사람이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SBS에 보도가 나왔던 내용인데 SBS 보도에 따르면 조풍원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사생아 딸이 있었죠. 그 딸에게 용돈 주고 관리를 했고 그 딸의 어머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관계가 있었던 그 여자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또 관리를 했는데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의문사했다라는 걸 이제 SBS가 보도를 해서 화제가 되게 됐던 그저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들 명단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4,500만 달러 그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제 이 의혹들이 꾸준히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검찰 조사가 진행되다가 정권이 노무현 정권으로 바뀌니까 유야무야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노무현 정권은 무슨 또 일이 있냐? 또 있어요. 인도네시아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의 수송기가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검찰 조사까지 받고 난리가 났는데 느닷없이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또 정권 말기에 또 인도네시아 무기 도입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경의 초계기 구입은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잠수함 수출을 위한 대형 구매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의 잠수함 수출은 결렬됐다. 해경이 도입키로 결정한 초계기는 스페인에서 민간용으로 개발한 것을 인도네시아가 군 수송용으로 개조한 기종으로 지난 2007년 초계기 경쟁 입찰에서 탈락했던 기종이다. 검찰은 해경의 초계기 도입 과정에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조세 피난처를 통해 세탁한 뒤에 국내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수사했다. 도입된 7035기와 7045기는 각각 18건, 27건, 705호기와 706호기는 각각 21건과 12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특히 4대의 초계기 모두 중요 장비인 레이더와 열선 장비에서 심각한 갈라짐 현상이 나타났고 703기에서는 같은 고장이 2년 연속 발생했다. 자,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느닷없이 자, 우리 해군 잠수함 팔아야 되니까 또 바터로 우리 또 CN235 구입하자. 그래서 공군 CN235 구입해 라고 하니까 공군이 아예 싫어요. 우리 지금 이 CN235 8대 도입해가지고 뭐 갖고 왔더니 뭐 볼트 너트 안 맞고 해가지고 완전히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는 결국 한국 정비사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스페인에서 가져온 부품으로 그걸 제대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러면 학을 떼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또 사라고 하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해경 니네들 초계기 필요하다고 했지 니들 사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해경도 이제 초계기 도입 사업을 했는데 이 인도네시아의 CN235도 입찰을 했는데 당연히 성능 안 좋으니까 떨어졌죠. 그런데 해경보고 그거 사라고 한 겁니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잠수함을 안 사기로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우리도 그럼 CN235 안 사야 되죠. 그런데 그대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는 우리 잠수함을 안 사기로 했는데 우리는 인도네시아 걸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해경님을 사 해가지고 삽니다. 사서 이 중에서 60억 원의 돈이 사라집니다. 조세 피난처, 뭐 버진 아일랜드 이런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 돈이 세탁이 되고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노컷 뉴스가 보도를 한 거예요.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60억 원이 들어갔고 그 돈이 세금 포탈이 돼가지고 다시 세탁이 되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어디로 간지 모른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때 대통령은 고 노무현, 비서실장은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입니다. 그리고는 곧 정권이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죠?
제 입으로는 이야기하기 좀 힘드네요. 그리고는 당시 이렇게 60억 원이 사라졌을 때, 한국으로 들어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문재인에게 국방장관,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휴가하고 있는데 그 휴가지인 지네로 찾아와가지고 제 협상 좀 해주세요. 하세요.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질질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CN23하고 또 이야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도네시아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명의 진보 대통령들은 무슨 코가 끼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코가 끼은 것인지 서로 그냥 윈윈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우리 KF21, KFX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닌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